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투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촛불 집회 등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 남구에서 각각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의 극적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대선판이 또 한 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막판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사전 투표율이 시작부터 지난 대선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사상 최대치의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보통 과거에도 사전투표가 높은 기울 때는 20, 30대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높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 이번 대선은 아시다시피 20, 30대 이른바 MZ세대가 전면에 등장한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네. 이번 대선은 이제 앵그리 보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난, 분노의 대선이라고 하는데 계층별로, 지역별로, 연령별로, 이념별로, 정당별로 온통 갈등의 폭, 강도가 세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볼 때 어느 때보다 아마 투표율도 높고 아마 투표율에 대해 담겨 있는 그 민심의 강도도 아주 어느 때보다 세일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사전 투표에 적극적인 걸로 알려진 2030 세대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도 궁금하고, 또 아무래도 지금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사전 투표 2030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서도 좀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야 모두 사전 투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서로에게 유리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통 전투에서도 이제 선발대 싸움이 중요한데요. 사전투표에서 누가 유리하냐는 일종의 이제 선발대들이 누가 어느 쪽이 이 주도권을 잡느냐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표심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전투표를 하면요, 묘하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라는 민심이 여론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점점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투표 3월 9일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에 자기 편, 자기 지지층이 열심히 투표를 하도록 이제 독려를 하는 거고요. 과거에 보면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게 좀 유리를 했지만 지난 4.7 재보선 때 이후로는 그 반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제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도 이 추세대로 간다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은 좀 국민의힘에게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합니다만은 또 워낙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과연 어느 쪽에 유리할 건지 모르겠다. 다만 먼저 이 묘한 기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편이 가능한 사전투표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동료를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투표장에서 이제 한 표를 행사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봤을 때 배우자와 함께 이제 같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후보 모두 배우자들이 이제 유세는 물론이고 이번에 또 투표장에도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두 후보가 모두 다 이제 배우자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이제 최대한 공개 행보를 좀 줄이는 게 전략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희한한 기록들이 많은데 거기다 하나 이제 추가가 된 거죠. 배우자 동행하지 않는 대선 후보의 투표, 이런 그 독특한 이제 기록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두 후보자와 가족들의 이제 리스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카드 문제를 통해서 논란이 있었고,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술 논란이라든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들이 일단 화면으로 국민들에게 얼굴을 비치는 모습 자체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많겠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두 후보 배우자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 두 후보에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에게 유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9일에 있는 본투표에서는 이제 개표 결과를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등판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만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아주 뭐 웃음을 잔뜩 머금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쯤에는 이미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섭섭하고 화났던 것들, 배우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더 내려놓게 되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게 더 많이 갖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3월 9일 대선이 막상 끝나면 예. 배우자 리스크나 가족 리스크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짐작을 합니다. 예. 자, 어제 이뤄진 윤석열, 안철수 이 두 후보의 야권 단일화 후폭풍도 거센데 예. 이제 두 가지 시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안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중도층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흡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시각이 있고 또 반면에 이번 단일화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지지층이 결집을 할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단일화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이번 대선은 중도층을 누가 더 가져오느냐는 이제 중도 싸움인데 예. 안철수 후보는 이제 중도의 원조고 또 적든 많든 간에 중도의 고정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후보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단일화에 대한 반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 지지 결집층이 이제 일부 구조로 모이는 현상이 있는데 예.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저는 득이 좀 더 윤석열 쪽이 좀 많다고 보는 거죠. 여론조사 해보니까 말이죠. 안철수 표를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100이라고 한다면 50 정도는 안철수를 따라가고 네. 나머지 50 중에 25 정도는 난 투표 안 하겠다, 기권하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또 그 25%는 이재명 후보에 가겠다 이랬거든요. 예. 그럼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네. 그래도 윤석열 쪽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투표율로 굳이 본다면은 예. 아마 지금 40% 지지율이라면 거의 한 2, 3% 정도의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처럼 초박빙 구도에서 중도표 2, 3%포인트가 더 플러스 알파 된다.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물론 반작용표도 있지만 상당히 좀 비상을 걸고 나머지 6일 동안에 중도표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데 아마 총력을 경주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표가 어디로 이동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물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이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시 3자 대결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이 윤 후보 쪽으로 이동을 한 비율과 네. 또 반면에 이재명 후보로 이동을 한 게 지금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으로 유입된 경우가 좀 높게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어떤 이념적인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좀 감성적입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라는 예. 가치 판단을 중시하는데 솔직히 이번 단일화 과정이 사실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본인이 예. 여러 번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번복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은 거침없이 어느 한쪽으로 이제 이번 같은 걸 표 이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친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 윤석열 후보를 또 지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표의 이념적 경계선이 상당히 없어진 독특한 선거다. 화가 나거나 이게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면 정당과 정파에 상관없이 어느 한쪽으로 쉽게 이동하는 그런 독특한 대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지금 안 후보에게 실망한 지지자들이 예.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미 또 재외 국민 같은 경우는 이미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권자를 모독했다. 이거 이제 재발하지 않게 안철수법을 제정을 해달라 이런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네. 재외동포 분들의 그런 마음은 10분 이해를 갑니다. 보면 원래 한국처럼 달리 미국 워낙 넓기 때문에 투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3시간 걸려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했는데 결국 그런 표들이 이제 사표가 됐다. 이런 재외동포들의 이제 분노나 아쉬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안철수법이라고 해서 예.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사퇴를 방지하는 법안까지 만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원래 대선의 묘미라고 할까, 또 독특한 특징이
대선 하루 직전에 그만둘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모든 평가는 유권자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후로. 잠시만요. 저희가 굳이 이제 지금 법으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단일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외 국민을 포함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안철수법 제정까지는 무리지만 그만큼 이번 단일화에 실망한 유권자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제 있죠. 그런데 또 안철수가 무조건 따라가는 표가 네. 10% 중에 거의 한 5%까지 된다고 봅니다. 근데 남은 6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할 겁니다. 자기 지지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그나마 저는 중도 외연 확장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예, 그렇습니다. 거죠? 호소를 하게 되면은 안철수의 고정표가 그래도 한 5%까지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더구나 어차피 이번 대선은 1, 2% 중도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도에 자기 지분을 갖고 있는 안철수가 맹렬히 돌아다니면서 호소를 하면 상당히 좀 유력한 플러스 알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탈 표심도 어느 정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좀 비교를 해서 짚어보면요. 역대 대선에서 단일화가 이뤄졌던 게 3번이 있었고 이제 먼저 97년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후보 이른바 이제 DJP 연합이 가장 좀 성공 사례로 많이 꼽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DJP 연합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선 득표 효과가 있었고요. 득표율에서 증가를 했으니까 특히 충청도 보수권을 가져오면서 진보적인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보수적인 색깔을 더하면서 진보 플러스 중도, 보수 플러스 보수로 해서 승리를 가졌고 무엇보다도 단일화 이후에 2년 반 가까이 공동정부를 상당히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 그런 점은 단일화에 성공했는데 과연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득표 효과는 조금이라도 있는데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 득표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문제는 그 이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공조, 단일화, 연합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3월 9일 날 선거 끝나면 6월 1일 날도 전국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과연 이제 두 사람이 어떤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나누어서 각각 행사를 할 텐데 이때 과연 잡음 없이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당장 또 인수위 구성할 때라든지 장관, 청와대 구성을 할 때 과연 적절하게 협의가 돼서 서로 분배가 되고 공동 정부로서 명실상부에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관건이거든요. 권력의 생리상 어차피 하늘에 태양은 2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이제 제일 이제 관심사인데, 만약에 그 권력 분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부에서 파열음이 돼서 집권 초기부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는 단순히 대선의 득표율을 떠나서 대한민국 이후에 새로운 정부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저는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말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에 있었던 단일화 당시에 이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를 했는데 이제 대선 전날에 정몽준 후보가 지지 철회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패색이 짙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노 후보에게 지지층이 결집을 했고 결국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이런 관측을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럴 수 있죠. 민주당처럼 이제 역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당시에는 첨예하게 어떻게 보면 진보 대 보수 대 팽팽하게 대결을 했다면 지금은 중도층이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이제 마지막 향배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탈표를 기대하는 것, 반작용, 단일화에 대한 반사작용을 기대하기보다는 중도표를 끌어들이는데 나머지 총력을 경주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동연 카드도 있지만은 더 확장시키도록, 김동연 이제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충청도의 득표율을 높이는 데는 힘을 쓴다든지 2030 청년들이라든지 말이죠. 나머지 민생 등 중도표에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낫지 반사표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좀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하죠. 그때와는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도 쪽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 남은 그렇습니다. 예. 대선 기간 알겠습니다. 반습하고 오면 뭐 더 좋지만 그걸 기대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2012년에는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 이게 당시에 안 후보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입장 표명도 좀 늦었고 또 시간이 촉박해서 단일화를 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안철수 신드롬은 큰 효과 없이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당시의 패배 원인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당시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큰 대선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이제 되돌아가면은 일단 2위하고 표차도 많이 났었고 더구나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가 중도 예언 확장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경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처음으로 말하자면 10%대 가까이 나오고 선전을 했고 저 중도층에 많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결국은 승리한 거지. 안철수 효과가 크게 미미한 건 두 번째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러 번 단일화 중심에 서면서 유권자들의 지지가 이제 처음과 비교했을 때 이제 좀 크게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제 향후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합당 의사도 밝혔고요.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힘 내에서의 입지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트로이의 목마가 된 셈인데요. 과연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호랑이를 잡을지 아니면 호랑이 먹힐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일생일대 이제 도박을 한 거죠. 자꾸 또철수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들어갔는데 본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외에 중도라는 새로운 층이 강력하게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고 저도 이미 다당제 구도는 사실상 외형적으로 깨졌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중도층이라는 새로운 층이 형성이 돼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가 들어가면 여전히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중도층을 흡수를 하면서 또 하나 플러스 중요한 건데 본인이 기자회견 때 얘기했습니다. 행정경험 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번번이 철수했던 것은 행정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리도 뭐든 뭔가 행정 경험을 쌓을 거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 주변 캠프에 나온 건데 지역적 기반이 취약하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이른바 PK 맹주론이 되라. 부산 경남의 맹주. 그래서 부산 경남의 지역 기반을 갖고 거기다 장관의 행정 경험을 총리든 싸우면 다음 대권은 무조건 안철수가 먹는다라는 시나리오와 계획을 구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만큼 정치적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지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선 후에 이제 합당 문제라든지 공천권, 지방선거에서 지분 이런 걸 두고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충돌 없이 좀 원만하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원만하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겠죠. 권력이 쟁탈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쭉 최근에 경선 과정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내공이 세진 건 사실입니다. 외형적으로 그렇고 이번에 단일화 협상을 해놓은 것도 보면요.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도 카드를 던지고 승부수를 던지고 치고 빠지고 밀당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내공이 세졌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야당에 들어가서 과연 좀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이를테면 윤핵관 이른바 안철수 윤석열 주변에 있는 호위 부대들이 있고 이준석도 이번 대선에 젊지만 정말 상당히 무시무시한 정치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가면은 3월 9일 이후부터 보이지 않는 내부 파국 게임이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찍이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에 대해 자꾸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은 벌써 멀리 남아있는 차차기를 두고 벌써부터 내부 신경전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 바라합니다. 정치권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퍼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차차기 경쟁이 아마 4월 9일부터 곧바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가면은 정말 삼두마차로 상당히 순항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집권 초기부터 자꾸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굉장히 중요한 실험대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대선 막판 변수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